의해 지문 3번을 가면 포트폴리오 기법에 의하면 210페이지예요. 포트폴리오 기법에 의하면 지문 3번. 자, 평균 분산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 관계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그게 포트폴리오 기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있죠? 네? 이건 이제 별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앞에 그 위험에 들어가 있었죠? 거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고요. 여기가 구성 자산수예요. 그럴 때 이렇게 수평으로 간 애가 있고 이렇게 오해가는 이 기울기가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가 체계적 위험. 오해가는 기울기를 갖는 애를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동차, 전자, 화학, 건설 이렇게 산업군을 달리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산업군을 달리 투자하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자산수를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에 대해서 별표해야 돼요.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 있죠? 이거는 나중에 또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이게 계산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원래 이 수익률 계산할 때는 산술 평균이 있고 가중 평균이 있어요. 산술 평균하는 방법은 확률을 50대 50으로 줬을 때 그럴 때는 두 개의 조건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불황일 때 6%, 불황일 때 확률이 50%. 얘가 6%예요. 근데 호황일 때는 역시 확률이 50%인데 얘가 12%예요. 아까 우리 이거 계산해가지고 9%라고 했었죠? 네. 근데 확률이 몇 대 몇? 50대 50이면 두 개를 더하면 18%죠? 나누기 하면 9%. 그러니까 50대 50일 때는 그냥 산술 평균 하는 거예요. 가중치가 다를 때는 그때는 계산을 해야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계산할 때 딱 시험에 가서 부딪히죠? 부딪혔을 때 확률을 봐야 돼요. 50대 50이냐, 40대 60이냐, 이걸 다 봐야 돼요. 50대 50이면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암산으로 할 수 있는데, 확률 40대 60이고, 거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다르고 이러면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또 훈련이 되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걔도 별표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포트폴리오 효과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죠. 투자 대상을 다양해서 기대 수익률의 하락 없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분산 투자에서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면서 뭐는 줄이고자 하는 거,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효과.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이거예요. 상관계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예전 학창시절에 공분산이라고 배웠죠? 어? 만약에 공분산이라는 건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과 B라는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이 있죠. 이 방향성을 나타낸 게 공분산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를 측정한 게 공분산이면 그거를 수치로 만든 게 상관계수예요. 수치로.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수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만 먼저 해두시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크기가 존재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 의미만 알아두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 A, B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근데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0%. 그러면 이게 분산 효과잖아요. 분산. 그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개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반대로 가는 게 좋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위험이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수익이 좋을 때는 같이 줬다가 아니면 쫄딱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둘을 뒀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예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 이 할머니가 그냥 날씨만 보고 이 아들 걱정에 또 한숨 쉬고 이 아들 걱정하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둘이 합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든 우산을 팔든 날이 덥든 간에 항상 꾸준한 매출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원리가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예전에 속담으로 했던 거예요. 그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면서 다니다 보게 되면 야, 이거 뭐 여름에는 뭐 아이스크림 이거 잘 팔리네. 근데 문득 쓸데없는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야, 겨울에는 쟤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잖아요. 소주하고 맥주가 있죠. 응? 맥주가. 겨울에는 물을 많이 마신다. 소주를. 여름에는 맥주를. 이거를 예를 들어줬을 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연중 말아서 먹는데 뭘 계절을 내가 따지느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쓰러지겠어요. 그죠? 제가 경제 파트에서 대체재 보완제 설명할 때 예에서 뺀 애가 누구냐면 커피와 설탕이에요. 커피와 설탕이 대표적인 보완제 관계예요. 그렇죠? 커피 맛을 갖다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마셔서 설탕을 안 넣고 마신다는 거예요. 왜? 커피하고 설탕이 보완제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 다음부터 얘에서 뺐어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서 여기도 그냥 맥주 소주 얘기하고 하나의 대체제라고 설명하면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산산죽밖에 안 마시는데 이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왜 개인 취향을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시하는 대로 그 논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포트폴리오가 커지기 위해서는 상관계세 수치가 음수에 가까울수록 좋겠어요? 양수에 가까울수록 좋겠어요? 음수.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포트폴리오가 가게 되면 지문 4번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효과가 최대가 되고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용어를 알면 간단해요. 용어만 알면 여기를 크게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214페이지에 거기 큰 가로 5번에 효율적 프론티어와 지배 원리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가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뭐를 얘기하냐면 그게 이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최적 포트폴리오. 그런데 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했었을 때 자, 216페이지 있죠. 맨 상단에 가면 지문 3번 있죠. 별표하는 거야. 밑줄 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 있죠. 이게 시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설명할 때 최소한 3개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론에서. 뭐, 총이요, 포트폴리오 효과,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포트폴리오 이론을 내든 위험과 수익을 물어보든지 간에 포트폴리오 쪽에서는 이거 3가지를 갖고 출제를 해요. 이론을 낼 때. 그러니까 3가지에 대한 이해만 돼 있으면 나는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투자 이론을 정리했고, 우리는 또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 근데 거기 그만두기 전에 217페이지에 가면 거기 제목이 뭐라고 해놨어요? 부동산 이게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이게 수학적 기초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배우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라 화폐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투자를 하는 시점은 현재잖아요. 근데 수익이 발생하는 건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론과 미래 이론의 가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었을 때, 그죠? 그러면 투자자는 현재 가치를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미래 일정 시점에서 발생한 흐름을 다시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할증률을 곱하면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 가치를 다시 1 플러스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되면 다시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가치를. 근데 투자자는 이 2가지의 현금 흐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8천원만 원 주고 네가 이 토지를 구입을 하면 3년 후 얘가 무조건 1억 원 돼. 3년 후. 거래하는 게 낫지 않겠어? 3년 후에 이거 1억이 안 되면 내 8천만 원 토해낼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정하게 거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왜? 할인율도 알아야 돼요. 시간의 크기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3년 뒤 1억에 대한 현재 가치 있죠? 할인율을 10% 적용하면 1.331이에요.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약 한 7,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이 흐름의 차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아야 매도자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 매수자 입장에 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그 차이를.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할 때 쓰는 게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서 배워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를 이론할 때 이렇게 정리해줘요. 여기서 정리하는 거는 역수 알아야 됩니다. 일시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연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저당상수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는 알아야 된다. 5가지. 그런데 이런 거 간단하게 구별해줘요. 예를 들어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218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중간 박스 있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있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 있죠?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있고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 있죠? 그 다음에 감층 개수가 저당상수가 있죠?
역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모티콘 알죠? 이모티콘에 이 부호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불에 거기 보면 미래가치 있죠? 걔하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하고 역수예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하고 감채인 개수하고 역수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하고 저당상수하고 역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줄여서 내가계수라고 그래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가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제목을 썼잖아요. 그러면 역수는 어떻게 된다? 이게 역수라고 해요. 외우지 않아도 이것만 쓸 수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역수는. 이렇게 6글자 적어 놓으면, 네? 제목만 갖고 역수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이모티콘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이모티콘을 그리면 역수라고 해요. 그 둘의 관계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붙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모티콘을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내가라는 거는 미래가치의 줄임말이에요. 연금의 내가라는 것도 연금의 미래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현가는 현재가치의 줄임말이고 연연은 연금의 현재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얘는 미래가치 구한다, 현재가치 구한다 알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채인계수라고 돼 있죠? 감채인계수. 거기 가면 얘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미음이, 그러니까 미래가치라고요. 무슨 가치? 미래가치. 그러니까 구별하는 요령을 또 선생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여기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나중에 가면 얘네가 왜 역수관계가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얘네를 정확한 식으로 도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등비수열 아시죠? 아, 들어보셨다고요? 그래요. 그거를 알아야 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해요. 단순한 거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괜히 여기 붙잡고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요것까지만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해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알아두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이모팅 가지고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를? 역수를 이거 제목을 적고 부호만 적어둬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 금방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우리가 넘어가면 225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결정 단계 이렇게 돼 있죠. 실상은 여기서부터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의 두 번째 단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지금 한 이 화폐 시간 가치 있죠. 이거는 원래 요건이 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초 분야에서. 우리가 부동산 개념 특성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론 쪽으로 편제가 일로 붙어준 거예요. 일로. 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파트를 이어서 해보자고요.